이사님, 그 아까 그 18개월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빨라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기간이 18개월에서 줄어드는 가능성과 빨리 시작했다고 하면은 또 내년 10월이 아니라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에요. 지난 이제 2017년과 2020년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한 50일 전에는 잠깐 반짝 상승이 오기 전에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감기 한 2달 남았으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다가 좀 약보합하다가 네. 직전에 반짝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확하게 틀린 걸로 지금 판명이 났죠. 계속 올랐잖아요. 지난 몇 월인가요?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1월 11일 날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15일에 이제 ETF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GBTC 아웃플로우 때문에 살짝 이제 빠지는 모습 살짝 보이더니 GBTC 아웃플로우가 꺾이고 이제 인플로우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GBTC 아웃플로우가 생각보다 그 계속해서 GBTC 아웃플로우 속도는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인플로우가 급격하게 늘지 않으면 반감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횡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불과 뭐 한 달도 덜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지난 한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사실 기존 반감기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또 ETF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5억 불씩 들어오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가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거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반감기 전에 급격하게 오르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이 18개월이라고 하는 랠리까지 가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죠. 네. 원래는 50일까지 반감기 전 50일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없었는데 상승이 빨리 온 거니까.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승이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이 한번 세게 올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건강한 조정이죠 결국 다음 랠리까지 갈 때. 그래서 한번 바닥 다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TF가 너무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확실히. 야, 그러면 분할 매수 기간을 좀 줄이고 빨리 사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할 매수 기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올해 한 10월까지 사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한 뭐 6월 정도로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빨리 사는 거죠. 양을 늘려가지고 6월 달까지 빨리 사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본다.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18개월이라고 해서 18개월을 다 나눠 사는 것보다는 저도 지금 같이 왜냐면 급격하게 지금 사실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랠리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할 매수를 기간을 만약에 지금 뭐 1억 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18개월 동안 1억 원을 나눠서 원래 분할 매수 하려고 했다. 그러시면은 50%는 빼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기간에서 18개월이니까 9개월로 줄여서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봐야 돼요. 알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테마가 될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알트코인, NFT, 막 밈코인 이런 것들이 막 폭등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난 불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게 원금 회복을 하고 상승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50%의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지금 유행인 뭔가 알트코인이 있으면 그거를 사가지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게 낫지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횡보하거나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온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데 시장의 어떤 그런 크레이지니스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상당히 올라가서 횡보를 좀 해야 되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이 멈췄다라는 어느 정도 그게 판단이 쓴 다음에 이제 알트로 넘어가는 게 안전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비트가 아직 충분히 못 올랐는데 알트에 들어가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번에는 ETF 때문에 비트코인은 혼자서 막 급격하게 오르는 맞아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알트로 바로 순환매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주로 거래될 때는 그게 나타났던 거지. 지금같이 비트코인으로 치면 장외죠.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그렇죠. 인플로가 들어오는 거는 알트코인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깅 이펙트가 훨씬 더 기간이 길어졌어요. 알트코인으로 그러네요. 넘어오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 ETF로는 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금이 기존 자본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중이고 비트코인에 머무르는 거죠. 알트코인으로 안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니스가 더 성숙하고 완성이 돼서 비트코인에서 진짜 이제 스필오버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려면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다 올라가고 더 이상은 재료가 없다라고 할 때 다음은 뭐야 하면서 이제 그런 알트코인이나 미미코인이나 야.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좀 들으니까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게 진짜 만약에 전 고점이나 이렇게 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물렸다고 하면 이번에도 회복 못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2020년, 21년 이때는 저금리였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크레이지니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시장의 광기. 시장의 광기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퓨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금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유지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뭐 대출을 받아놓으신 분들이나 담보대출 이런 게 이제 그 대출 기간이 끝나면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고금리로 돈을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지출을 줄이죠.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상으로 더 위험 자산 투자로 넘어간다,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베팅입니다. 올해 안에 만약에 제롬 파월이 한 번은 기준금리 할 것 같다라고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한번 베팅해 볼 만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가가지고 좀 횡보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거다, 순환매가 넘어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현금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더 예의주시해야겠네요. 공부 네. 많이 하시고. 알트코인 투자가 더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또 그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반감기 다 알려줬다. 모르는 사람 없다. 반감기 효과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를 들면은 6.25개에서 3.125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요거 감소폭은 얼마 크지도 않다. 네. 한 3개밖에 안 되지 않냐. 절대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반감기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 왜냐면은 전체 유통량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 늘어왔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전체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제 지난 반감기로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접근이긴 한데 반감기라는 게 왜 사이클을 가지냐면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에서 1년 이상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76%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달린 거죠.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을 쭉 해오다가 48,000불에 이제 평균 매수가가 걸려 있는데 6만 불이도 안 판다. 그러면 언제 팔 거냐? 이 사람들이 가격을 뭐 직접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해서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 팔면은 수요가 생기는 즉시 새로운 수요가 터지는 족족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다지고 있으니까 바닥을. 그게 바로 상승,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원인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반감기가 와서 6.25개가 3.125개로 줄어들어서 그 숫자 자체도 얼마 많지 않고 전체 유통량이 미치는 영향도 지난번보다 작은 건 사실이나 어쨌든 사람들의 행동은 지난 반감기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보유를 하고 있고 바닥을 다져놨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요만 붙으면 되는 거죠. 결국 남은 건 수요입니다. 항상 반감기는 그래왔어요. 지난 반감기에는 이번만큼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과 지지난 반감기에는 지난 반감기가 이제 지난 반감기보다 훨씬 수요가 많았죠.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빅뉴스들이 많았죠. 막 우리가 몰랐던 막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던가 폴 튜럴 존스 같은 전설의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막 1%, 5% 알로케이션을 얘기하고 캐시 우드 같은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트위터 창업자 잭 돌시가 나와가지고 막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연설하고 이런 게 2017년 반감기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끼리 막 사는 그런 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애널리시스가 말이 돼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수학적으로 반이 줄어드는데 그게 그래서 얼마에 영향을 미치냐. 근데 수요 상승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수요 상승이 또 견인이 있을까. 마데이라에서 비트코인 아틀란티스 하죠. 또 엘살바도르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결제하는 거 허용했죠. 튀르키예 같은 나라 인플레이션 막 나고 있는 나라 저기 USDT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죠. 미국 대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암호화폐 싫어하던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을 갑자기 옹호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맞아요. 이런 수요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막 물밑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 카타르 귀족인가요? 왕족인가? 그래요. 카타르 거기서도 무슨 뭐 행사 갔다고 비트코인 행사 갔다고. 그 마데이라 행사. 마데이라 행사. 포르투갈 마데이라 그 비트코인 아틀란티스 행사에서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는 게 목격됐다라는 썰이 있죠. 아니 그리고 그분하고 저기 엘살바도르 그분하고 대통령 부켈레인가요? 네. 만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카타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5% 알로케이트 했다라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거든요. 썰이에요 아직까지는 사실 그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카타르 국부 펀드 같은 국부 펀드들 이제 대학교 펜션 펀드들 거기 무슨 대학이던데? 스탠포드 대학교. 스탠포드 맞아요. 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펜션 펀드가 비트코인 샀다고 했죠. 투자한다고 했나? 계획을 밝혔나? 아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엄청난 수요 상승으로 이끌어다 가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가격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그 플랜 B라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무슨 S2F인가? 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이거 해서 2025년부터 28년 사이에 한 7억 갈 수 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2030년 20억 돌파. 그리고 뭐 로버트 기요사키. 이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 우리나라 되게 친숙한 분인데 2024년 뭐 연내 2억 가능하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한번 틀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문매를 많이 맞추셨던 분이에요.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69,000불을 원래 뚫고 8만 불, 10만 불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다가 아. 그 전에 이제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월말 종가를 맞췄어요, 이 사람이. 69,000불 가기 직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돗자리 깔았냐, 도사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 다음부터 다 틀렸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네, 틀린 걸로 판명이 났었고 밴드가 있거든요. 이 스톡 투 플로우에 따르면 이것도 결국엔 수학 공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끝나잖아요. 이제 오늘 날짜로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 밴드 안에서 이렇게 따라갈 거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와 있는 스톡, 그 유량, 저량이죠. 저량 나와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새로운 비트코인이 들어오냐. 유량 이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밴드를 벗어나서 가격이 안 올라가고 내려간 거예요. 뚫고 내려가서 스톡 투 플로우 차트가 틀렸다고 됐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 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가서 봐라 맞았다. 살짝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들어왔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 말이 이제 다시 신빙성을 얻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2025년 8년까지 7억 정도 올라갈 거다. 스톡 투 플로우 그 차트 밴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MVRB 그 제트스코어 현재 상황과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상승세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20억 돌파. 이게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이 사람이 2030년까지 불 케이스에 20억 150만 불이에요. 정확히는. 그리고 베어 케이스에는 2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억 정도. 그리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간이 한 60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 한 8억. 2030년까지 그렇게 예상을 했고 결국 해시레이트의 상승세를 지금 그대로 반영을 하면은 20억 정도는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 2030년까지 20억 돌파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2024년이잖아요. 2025년 정도에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한 15만 불 정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2025년에서 5년 후니까 2030년이면 한 번 또 윈터를 거칠 거거든요. 이 동안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저는 한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고 봐서 6만 불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20억 불이면은 새로운 저점이 6만 불이라고 보고 새로운 저점이 6만 불, 60만 불. 6만 불 지금 가격 지금 가격 그러니까 이제 2023년 2030년이면 그 전에 한 번 더 윈터가 올 거라고 보는 그럼 거죠. 30배, 20억까지 걸리면. 아 30배구나. 아, 30배. 30배면은 굉장히 네. 그 뭐라 그럴까 30배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6만 불 찍고 다시 급격하게 올라서 2030년에 20억까지 간다. 굉장히 불케이스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 ETF가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만 해도 이 자산 관리사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가 100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100조 달러에서 1%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도 1조 달러잖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간 넘었습니다. 1 트릴리언 달러를 간 넘었고 이제 암호화폐 전체로 하면 2조 달러를 좀 넘었는데 금 전체 시총이 한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0조 달러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의 어떤 자산가들을 돈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면 고객들한테 1%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한 3, 4% 네. 정도 이제 넘어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3, 4조 달러 네. 계산하기 편하게 5조 달러 정도 넘어올 수 있다고 할게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적어도 그래도 5년 안에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보다 5배 하는 거니까 5배 정도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 베어 케이스라고 했던 20만 불, 6만 불에서 20만 불 가면은 4배 좀 안 되네요. 5배 정도 그래서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30년까지.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분이 예측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미디어에 자주 나오던데 이분은 혹시 예측력이 괜찮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분 엄청 많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분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은 투자를 일단 굉장히 많이 추천을 부동산도 하시는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라 막 이렇게 임장하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라 그 희소한 우량 자산에 투자해라. 계속해서 모아나가라. 돈이 썩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 관점에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의 가격 예측은 사실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뭐 자기가 봤을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그냥 이 정도 예측이 다고 그리고 주로 게스트들의 말을 많이 이제 차용을 하거든요. 6월까지 1억 3천, 연내 2억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6월이면 이제 앞으로 2개월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2배, 3배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실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약보합하거나 횡보하는 게 사실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반감기까지 더 올라갈 거예요. 반감기 호재가 아직 끝나기 전까지 더 올라갈 거고 반감기가 끝나자마자 살짝 빠질 겁니다. 근데 1억 3천 쉽지 않고요. 연내 2억은 연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 뭐 반기 6월달 이렇게까지 봐서 이 2억 원 20만 불이면 가능할 것 같고 올해 말까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지금 가격 대비해서 3배 이상 오르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은 사실 진짜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하지만 이들의 이제 예상을 저의 예상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지 저도 솔직히 뭐 확실하지 않다는 점. 이게 벌써 이제 벌써 이런 전문가분들 다 갈리잖아요. 사실. 다 갈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되 그래도 한 가지 뭐 공통점을 뽑자면 그래도 많이 오른다. 네. 굉장한 그 정도. 빌리버들이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 4차 사이클이 반감기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사이클이 또 오면 아까 이제 지금의 저점 가격 한 6만 9천 달러 그 정도까지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올라간다.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네. 전 고점을 깨지 않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막 70%, 80%, 90% 이런 폭락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4, 50%까지는 뭐 볼 수 있어도 막 90% 이런 거는 이제 없다. 그래서 그 전 고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비트코인이 기존에 우리끼리 해먹는, 우리끼리 거래하고 우리끼리 사는 그런 시장이었을 때는 전 고점까지 와야,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이죠. 전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고점까지 가격이 와야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벌써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게 상당히 메이크 센스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더 커졌고 과거보다. 결국에는 인플로우가 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기존 시장을 그 구성하고 있던 자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넘어온 자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가 과연 지금 누가 투자했냐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상반된 견해긴 한데 비트코인 ETF가 하루에 평균 5억 불의 자금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5억 불이 금방 나갈 수 있는 자금이면 생각보다 이 기존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없었던 반감기 사이클에서 없었던 급격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방은 기존 암호화폐, 기존 비트코인 그 다이아몬드 핸드들만 받치고 있는 거지 사실상 ETF는 이 하방에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동자금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에 누가 투자했는지 봐야겠네요. 4월에 누가 투자했는지 봐야죠. 거기에서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 물량이라고 봐요. 근데 액티브 펀드, 헤지 펀드, P 이런 데서 들어와서 주로 5억 불이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이 상승 모멘텀이 끝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일주일에 급격한 20% 상승이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이 올라간 만큼 훨씬 많이 빠지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2020년 반감기랑 2017년 반감기에 반복됐던 반감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좀 약보합 횡보하는 게 6개월 정도 이어졌던 요게 아예 없고 그냥 그대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나가면은 이제 그때야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야, 그러니까 이게 좀 비트코인이 그 몇 개 좀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그 무조건 다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무조건 그냥 들고 간다 나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반 정도는 뭐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는 팔고 나머지 가져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금도 좀 남기고. 약간 미증유의 지금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반감기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야. ETF에 따라서 너무 환경이 달라졌어요. 와. 너무 생각할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해서 마무리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고스란히 올라갔다가 다 반납해버리면 그게 정말 현실로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됐든 아무튼 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게 또 벌어졌어. 얼마나 심리적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상도 좀 받아야 되니까. 이사님께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매도 시점이나 뭐 분할 매도나 이런 계획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고 그냥 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얼마까지 모으면은 팔겠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네. 몇 개를 모으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살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돈을 써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가격을 정해놓고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모으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팔 겁니다. 그 집과 같이 좀 의미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소비를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거에 소비를 해야 될 때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기 투자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돈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없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돈처럼 모아 나가다가 은행 예금처럼 쓰는 쓰는 거죠. 근데 못 쓰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사실상.
그렇군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브라질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또 그 모건 스탠리가요. 네. 그 13개의 투자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약관 변경 신청서를 냈다. 근데 이것도 25%인가? 엄청 높더라고요. 브라질이나 블랙록 브라질, 모건 스탠리 이런 게 되게 뭔가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고 금액도 크고 막 국가에서도 막 벌어지는 흐름이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런 뉴스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아, 엄청나다. 이제 비트코인 ETF가 앞으로 더 확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꺾일 거냐가 지금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네. 비트코인 ETF에 그동안 들어왔던 자금이 이게 이 자산운용사들이 세일즈를 잘해서 네.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잘 어필해서 판매를 한 거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지금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뉴스 나오기 전에는 웰스파고랑 아,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이제 웨스트 매니지먼트 센터를 통해서 부유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요. 지난 몇 주 동안 대박.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이다가 아니라 할 계획이다.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네. 몇 주 동안 해왔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웨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향 그래서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메릴 린치랑 웰스파고 같은 미국 대표 상업은행의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아무한테나 고객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액 자산가들이고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요. 스페큘레이티브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릴 린치만 하더라도 200만 명의 고객이 계좌가 있어요. 200만 계좌가 있고 3조 달러의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그 정도 될 거고요. 사이즈가. 모건 스탠리는 뭐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긴 합니다만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모건 스탠리는 참고로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인베스트먼트 뱅크지만 3인가 4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뭐 JP 모건이랑 자원을 겨루는 엄청난 큰 은행인데 이 은행들이 아무튼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비트코인 ETF를 자사 고객에게 팔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고객으로 넘어와 주면은 자산운용사들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제 FA들에게 세일즈를 해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한테 세일즈를 해서 그 ETF를 팔고 있었는데 이런 은행들이 좀 나서주면은 이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산운용사 자체 고객이 아니더라도 은행 고객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자금들이 막 생기니까 접근성도 훨씬 높아지고 그러네요. 몇 개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몇 개 은행들이 운영하는 자산만 하더라도 20조 달러가 넘어요. 몇 개만 하더라도 이 모건 스탠리 포함일 겁니다. 20조 달러 아까 제가 100조 달러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FA들이 직접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파는 게 이 은행들이 또 옆에서 부추겨주면 얼마나 가속도가 붙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느 은행에든 소속돼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운용 약관 변경했다.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웰스파고와 메릴 린치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ETF의 이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막 블랙록이나 필리티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기관들 사이에서도 포모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아, 뱅가드라는 이제 3위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 출시 안 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CEO가 스텝다운 한 거 아십니까? 잘린 거예요?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팀 버클리라고 하는 33년 동안 이 업계에 계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7년 동안 뱅가드 CEO로 계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엄청나게 인플로가 들어오는 와중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저희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야, 아마 영향이 있지 않나.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네. 유익량 금 뭐 ETF 이거 속도 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비트코인 ETF 전에 이 금 ETF를 통해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 블랙록의 iShares 금 ETF가요.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절반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00억에서 400억 불 정도. 30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300억 불에서 이 전체 자산 운용에서 0.25%를 수수료를 매년 가져가는 거니까 엄청나네 이것도. 제가 얼른 산수가 안 됩니다만 굉장한 아무튼 그렇죠. 캐시카우인 거잖아요. 그게 매출이잖아요. 그게 매출이에요. 대표 매출이에요. 이 블랙록이 ETF가 여러 개 있지만 금 ETF가 대표적인데 비트코인 ETF가 지금 그거를 거의 역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며칠 30일 만에. 그렇구나. 압도적인. 야, 엄청난 일이네. 그러니까 엄청난 캐시카우가 지금 발생한 거고 피델리티가 바짝 쫓아가고 있고 AUM 기준으로. 아 진짜 막 무슨 사활을 걸듯이 막 광고하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네. 두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첫 뭐
아마 50억 불인가 음. AUM까지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 돌파하면은 25bp 똑같이 0.25% 골드 ETF랑 똑같이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수료를 걷어요 벌써 얘네들은 그 피델리티와 블랙락은. 그러니까 뱅가드는 그거를 사실 넋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ETF 안 냈으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줘야죠. 그래서 팀 버클리가 물러났다는 썰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썰입니다. 음. 비트코인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좀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뱅가드도 앞으로 전향하는 건가요? 포지션을? 이제 CEO가 바뀌면은 바뀔 테니까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커지죠. 야. 그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수수료를 더 내릴 거라는 썰도 있고요. 뭐 기타 혜택을 줄 거라는 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곳들은 네. 이제 기간으로 명시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안 받겠다라고 기간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금액으로 명시한 두 자산운용사 대비해서 이제 좀 배가 아픈 상황인 거죠. 6개월 동안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못 받아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익이 안 돼요. 그 두 개는 벌써 넘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네, 이제 받는 거예요.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그 세계 2위네요.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아, 세계 2위네요. 3위가. 3위가 피델리티인가 봐요. 네. 비트코인은 미성숙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안 받아가지고 이때도 참 왜 그럴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이 팀 버클리라는 뱅가드의 전 CEO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운용 스타일에 대해서 거기에 이 내재 가치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식인 분들이 내재 가치 없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재 가치 운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내재 가치 운운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 이제 내재 가치 운운하면서 비트코인 맞아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뭐 피터 쉬프라고 하는 사람. 금. 자기는 금 투자하면서 내재 가치 운운하는 분입니다.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 자, 내재 가치가 여러분 비트코인과 얼마나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이냐면요.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농장을 나는 사서 거기다가 곡물을 심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그 생산물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금도 그런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뭐냐면 이 변화된 트렌드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CEO,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엄청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내재 가치 운운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범죄에 악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블랙록은요, 인버스도 없고요, 곧버스도 없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거. 엄청 철칙을 지키는 운용사예요. 이번에 저 처음 알았는데 네. 그게 있더라고요. 인버스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리고 ESG를 아주 기준을 높게 세워서 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ESG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에는 투자도 안 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렇게 설칙이 엄청 뚜렷하고 너무 멋진데요. 그런 운용사가 네. 그렇게 보수적인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갑자기 레리 핑크라는 CEO가 막 비트코인 찬양을 하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 사람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본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트렌드인지 본 거고, 제가 웅달책방 가끔 나오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라고 이건. 그래서 뭐 내재 가치 운운할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내재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잖아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 범용적으로 쓸 기술, 그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그걸 왜 이해를 못 하냐고. 나는 진짜 이 사람들 내재 가치 얘기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거. 근데 또 보니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뱅가드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8% 들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채굴 기업들 무슨 네. 마라톤 뭐 홀딩스인가 뭐 그런데도 지분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블록인가 뭐 거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 이렇게 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분들,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말을 지키면서 이중적인 거긴 한데 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내재 가치가 이제 내재 가치라는 그 어떤 자기가 맺은 말을 지키려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주식이니까 우린 주식에 투자했다. 이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으키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뭐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내재 가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스페큘레이티브한
것에 자기네는 투자를 안 한다. 이 롱텀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롱텀 모멘텀을 보고 그런 자산들을 구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뒤이어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팀 버클리 전 CEO가.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주가가 부양되고 있는 약 말하자면은 이제 뭐 채굴 기업이라든가 마이크로스트레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안정적인 그런 매출 상승이 되는 회사들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돈 벌려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좀 더 솔직한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만약에 그런 그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다면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뱅가드 같은 회사들은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면서 비트코인은 또 투자를 ETF 같은 거 출시를 안 할까 좀 의아한 것 같고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근데 그래 왔어요. ETF 전에는. 우리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기 싫고 코인베이스 주식 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살게. 네. 그래도 이런 회사들은 조금은 비트코인 그래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 다른 비트코인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전반이라고 할게요. 암호화폐 전반을 벌어들이거나 그쪽에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식으로 돈을 버는 그쵸. 회사들이니까 그렇겠네요.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그럴 이러는 수 거죠. 있겠네요. 아, 네. 그 홍콩 비트코인 ETF 출시한다고 설 전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슴 떨리게 했는데 혹시 이 진행 상태 같은 게 좀 있나요? 홍콩 비트코인 ETF는 그 SFC라고 하는 현지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 같은 네. 금융 당국에 네.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해놨는데 가장 먼저 한 곳인 이제 하베스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중국계 펀드. 네. 이 펀드의 ETF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데드라인은 잘 모르겠어요. 데드라인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사를 찾아보면은 SFC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언제까지 SEC처럼 검토를 마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실 때 중국도 이제 이거 저희도 이거 미국 그 비트코인 ETF 뭐 승인되냐 안 되냐를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되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도 홍콩도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비트코인 ETF 상장은 저는 홍콩이 다음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미국 다음일 가능성이 곧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중국 경제의 문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지난 3년 동안 하락해서 네. 그 중국 CSI 300 지수가 4년, 5년 만에 최저를 찍었거든요. 전 저점을 뚫고 지금 최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 본토에 계신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죠. 자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군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특히 부동산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이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 자산을 많이 찾아 나서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거래소들은 다 돼요. 바이낸스, OKX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들이 중국에서 또 다 접속이 되고요. 네. 물론 현금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어떻게든 다른 데서 구해와서 거기에서 투자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같이 폐쇄적인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인 거죠. 열어주면서 닫아놓는 그런 모습 취하는데 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시아의 금융 허브, 맞아요. 전통적인 강자였던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치를 싱가포르에 뺏긴 상태예요. 2023년에 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싱가포르에 더 많은 패밀리 오피스들과 자금이 1년 동안 몰렸다. 진짜요? 홍콩보다도 많이. 그래서 홍콩이 지금 많이 절치부심하는 상황이거든요. 홍콩이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좀 거기에서는 디지털 애셋이라고 부릅니다. 암호화폐를. 디지털 애셋을 통해서 다시 옛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홍콩에 암호화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으로 갔다 온 거고 초대받아서 그 행사에서 이제 부스도 차리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홍콩 자치정부가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라던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홍콩에다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서 뭔가 홍콩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국 중국을 바라보는 거죠. 네.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목으로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2위 경제고요. 늙어서 뭐 좀 힘들어하는 병든 그런 병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당장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러다가 또 뭐 지금 엄청나게 큰 경기 부양책을 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홍콩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ETF는 사실 시간 문제지 반드시 승인될 거고 거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와, 그럼 이것도 또 엄청난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수요 부분에서의 또 큰 확대 그럼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시아가 전체 암호화폐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요. 네. 상당하네요. 미국이 가장 북미 지역이 가장 크고요. 뭐 유럽, 동남아가 아시아에 속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2위하고 막 이러는데 거래소들로 이제 순위를 매겨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시아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직까지 북미에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3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들, 우리나라는 사실 좀 멀었고 선구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 국가들에서 ETF가 나오면 아무래도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 아시아에 있는 이제 부자들의 자금들이 쫙 글로 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30%가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막 랠리를 갔을 때 알트가 못 따라갔잖아요. 네. 생각보다. 물론 그 중에서 또 뭐 몇 개는 갔지만 대부분은 이제 못 간 거잖아요. 옛날만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이제 뭐 10% 조정 받았다고 해도 9천만 원인데 너무 비싸다. 알트로 좀 눈을 돌리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뭐 5월인가요? 뭐 ETF 승인 그런 호재도 눈앞에 두고 있고 뭐 업데이트도 칸쿤인가 뭐 한다고 그러고요. 뱅쿤. 덴쿤이 칸쿤은 무슨 고산지대 이름 같은데 휴양지 이름이죠. 휴양지 이름이요. 멕시코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알트로 눈을 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는 네. 올해 저는 알트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밈코인 펌핑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이제 밈코인이나 NFT 유사 NFT들이 이제 많이 또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일부 토큰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가격 상승이 크게 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스택스 또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것도 사실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뭐냐가 중요한데 지난 그 불장에서 유행했었던 메타버스나 뭐 P2E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저는 크게 가격 상승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AI 관련된 토큰들 벌써 가격 많이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월드코인 그런 거. 근데 AI와 그냥 테마가 묶여가지고 오르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고요. AI의 기술을 보완해주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완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올해는 AI 테마가 아직도 전체 자본시장으로 보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넘어올 수 있고. 그리고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이제 기존에는 로고 플레이 하는 명품들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2021년 불장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크게 로고 들어간 뭐 구찌, 샤넬 이런 거 그런 거 명품도 그런 게 유행이었고 NFT도 요란스러운 게 유행이었어요. NFT가 약간 디지털 세상에서의 명품이라고 본다면 막 원숭이 그림 그려져 있고 그 원숭이한테 금 목걸이, 금 틀니 씌우고 막 모자 씌우고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럭셔리도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이에요. 로고 플레이 없는 거. 그래서 올드머니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저는 그게 알트코인 시장에도 접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밈코인이나 NFT 같은 이런 플렉스를 말하자면 테마로 잡는 그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끄러운 그런 뭐 캐릭터나 그런 거 쓰는 거 말고 좀 나 요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트렌드적으로 올해는 유행할 것 같아요. 네. 그 자본시장이 어쨌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많이 반영된 이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알트코인으로 올해 안에 넘어갈 가능성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것들이 올라갈지 한번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비트랑 그런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알트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비트, 아직까지 네. 비트. 비트만 사시는 걸 저는 음. 추천드려요. 음. 지금은 이제 뭐가 어떤 알트가 올라갈지는 선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전고점을 일단은 뚫고 좀 여기에서 한 30% 정도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알트코인이 막 불이 붙을 거예요. 아. 그때 떠오르는 애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있을- 그때 알트코인 투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AI 테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어 2, 확장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레이어 2들, 그리고 이제 플렉스를 할 수 있는데 좀 조용한 럭셔리 테마로 묶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럴 때도 이 비트랑 알트랑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알트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저는 7대3 7대3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 3도 상당하네요. 5대5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음. 알트코인으로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비트코인 5대 알트코인 5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공격적으로 잡아도 7대3 보수적으로 보면은 9대1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몰빵 음. 뭐 또는 알트코인 몰빵 그다음에 기타 주식 몰빵 이런 몰빵 투자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말고도 나머지 주식들이나 뭐 저는 달러 예금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분산 투자를 해놔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반감기 사이클이라던가 뭐 온체인 지표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거는 진짜 예측일 뿐이지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어요. 그쵸. 거시경제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뭐 전쟁이 하나 더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금 비중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기도 하고 또는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잠깐 기다려본다라는 그런 기간을 가질 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단 100%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은 그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팔아야지 하고 팔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투자에 굉장히 잘 적용이 돼요. 양자역학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좀만 설명해 주세요. 양자역학이 원자가 존재한다. 근데 내가 바라보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안 바라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물리학으로 증명이 된 이론이지 않습니까? 투자 자산도 제가 사면은 떨어져요. 제가 팔면은 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손이 나가면은 그게 무리하는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현금 비중 또는 분산 투자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웅달책방 보시면서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시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니까 비트코인만 보실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많이 보시고 어떤 테마가 올해 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가? AI인가? 배터리인가? 뭐 아니면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뭐 바이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관심 가지시면서 다방면으로 좀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 우리가 너무 하나에 또 매몰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인간은 또 뭔가에 중독될 수도 있고 편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빠질 수 있는 거니까 또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